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농사를 지은 60대 여성입니다. 공을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로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자리에 도리어 해를 끼쳤을 때 하는 말인데요.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쭉 40년을 농사 지으며 일남 이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은 듬직하고 농사일도 잘 도와줬는데 그런 큰아들을 닮아선지 둘째 딸과 셋째 딸도 정말 동네 소문난 효녀들이었어요. 애들이 어릴 땐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늘 저희 농사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큰아들은 두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저희보다 더 나서서 농사일을 하곤 했어요. 지은아, 소희 어물은 줬어? 그거 그냥 통째로 올려두지 말고 옆으로 흐트려가지고 줘야 돼. 알지? 오빠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지숙이도 소 막사 청소는 다 했지? 이따가 오빠가 가서 한번 볼 거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했어. 엄마랑 아빠도 잘했다고 하는데 오빠가 제일 힘들어. 엄마, 오빠한테 말 좀 해줘. 우리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 우리 지은이랑 지숙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칭찬 좀 해줘, 준호야. 알았어, 지은아, 지숙아. 오빠가 맛있는 고구마 구워줄게. 가자. 엄마, 내가 저녁밥 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농사일은 정말 하루하루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새 아이들 덕분에 저흰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효자 효녀였던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참 열심히 했어요. 시골에서 어떻게든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고 싶어 저희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게 아들은 경기도권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영업사원이라 쉬는 날도 없이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 후엔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사는 아들을 보면서 저흰 곁에서 응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둘 딸들은 저희 지역 근처 회사에 취직을 해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 아이들이 잘 커서 회사를 다니며 자기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니 남편과 전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경사가 생겼어요. 아들은 28살이 되어서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로 온 며느리는 정말 얼굴이 청순하고 단아하니 예쁘고 성격도 차분해서 좋았어요. 그러다 부모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께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아무래도 딸 한 명 있으니까 결혼한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좀 쓸쓸하시겠구나. 그게 사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제 친엄마는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는 17살에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미안하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새어머니랑은 잘 지내는 거야? 아니요. 사실 새어머니하고는 아직도 어색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이후부터 늘 친정엄마 품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계모 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고 하니 그 사춘기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 며느리의 말처럼 상견례 때도 안사도는 며느리의 결혼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들에게 물어보니 직업이나 결혼하고서 계획에 대해 하나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때도 오자마자 밥만 쳐다보면서 저벅저벅 먹기만 할 뿐 그다지 저희에게 궁금한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너무 말없이 밥만 먹는 것 같아 중간에 제가 안사돈께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안사돈, 그래도 딸 시집 보내시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겠어요. 저도 딸이 둘이라 벌써부터 애들 결혼시킨다고 하면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해주겠습니다. 네네, 그러세요. 결혼 준비는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흰 그냥 결혼식만 잘 참석하려고요. 그나저나 주고받고 뭐 그런 거 없기로 했는데 굳이 결혼 날짜를 뒤로 미룰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래도 애들 신혼여행이고 드레스고 다 알아봐야 하는데 뭐 그런 거야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요즘 애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원래 딸은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이야 며느리를 드리는 거지만 사돈께서 더 신경 쓰이시겠죠. 저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남 얘기를 하듯이 말하는 안사돈의 말을 들으며 참 며느리가 상처를 이래저래 많이 받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식사만 딱 하고 끝날 시간인 1시간도 안 돼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박가사돈만이 저희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이후 저는 며느리에 대한 딱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정말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그런 노력을 아는지 며느리 역시 절 정말 잘 따랐습니다. 친정엄마의 품이 그리웠다던 며느리는 저를 정말 엄마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이면 시골까지 내려와 제 일을 돕기도 하고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다 독립을 하고 나가고 나선 집안이 고요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와서 얘기를 나눌 때면 정말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한 번은 밭 한켠에 이것저것 심으려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부랴부랴 절 쫓아오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가요. 어딜 가시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세요. 아니 오늘 마늘이랑 양파 이런 거 좀 밭에다가 심으려고. 가면 땡볕이라 힘들어. 넌 그냥 집에 있어. 나만 후딱 가서 심고 오면 되니까. 에이, 그런 건 같이 해야죠, 어머님. 저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옆에서 거들어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심심하잖아요. 애교 많은 며느린 제가 어딜 가든 쫄쫄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귀여웠어요. 한 번은 엄청 무더웠던 날이었는데 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데리고 어딜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계곡 가요, 계곡. 이 더운 날 밖에서 일하면 쓰러져요. 그래도 더위 피하면서 일해야죠. 계곡에서 시원하게 발 담그고 몸보신도 할까요? 이럴 때 먹는 백숙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며느린 정말 살뜰하게 저희를 챙겼습니다. 저희 건강을 어찌나 잘 챙겼는지 항상 만날 때마다 건강 체크하고 근황을 묻곤 했어요. 며느린 원래 요가를 하던 아이였는데 가끔씩 요가 동작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즐기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알려주니 그런 것들도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몸도 쫙 풀어주고 이완시켜줘야 돼요.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서 쉬면 그게 다 풀리지 않고 근육도 뭉쳐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난 이제 늙어서 그거 못해. 젊은 너나 그런 거 할 줄 알지. 내 몸뚱아린 이제 다 늙었어. 우리 어머님 얼마나 창창하신데요. 원래 처음이 힘든 법이에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쫙 풀려요. 이렇게 며느린 저희가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나 먹거리를 같이 즐겨주기도 했습니다. 저흰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맙고 감사했죠. 그래서 저희도 며느리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을 때 남편이 축하 선물로 정말 귀한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를 위한 중형차였어요. 그때 정말 놀라서 기뻐하던 며느리 표정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짜잔! 이거 우리 며느리 선물이다. 이 아버지가 샀다. 와,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버님, 이거 최근에 나온 차잖아요. 이거 진짜 제 선물이에요? 이렇게 큰 선물을 해주신다고요? 그래, 우리 손주도 낳아줬는데 내가 뭐 이 정도도 못하겠냐? 내가 저번에 보니까 네 차가 많이 낡았더라고. 이제부터 이거 타고 우리 손주랑 안전하게 다녀야지. 알았지? 잘 타고 다녀라.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탈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생각만 하고 탈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나 좋아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며느린 손주도 정말 아끼면서 잘 키웠어요. 저희 역시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가면서 키워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며느리에게 더 잘해줬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손주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도 며느리의 친정에선 아무것도 챙겨주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인 저까지도 경기도까지 올라 병원도 데리고 가고 옆에서 몸조리도 해줬는데 안사도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출산 날에도 얼굴만 살짝 비쳤을 뿐 고생했다고 돈 하나 쥐어준 것도 아니고 어깨를 토닥여준 것도 아니었어요. 이래서 정말 계모계모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더 안쓰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낸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낳고 나서 임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한 끝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죠. 정말 저희는 너무 기뻐하고 아들 부부를 축하해 줬습니다. 며느리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다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좋다며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5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며느리가 유산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때 유산을 하고 나서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도 엉망에 침대에 늘 누워만 있고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짜증 한 번 안 냈을 며느리였지만 아들한테도 짜증을 정말 많이 내더라고요. 하루는 손주를 봐주려고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며느리가 아침부터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찍 와서 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애는 뭐 나만 낳았어? 나만 왜 힘들어? 나도 밖에서 일하고 싶어. 여보, 어제 나 회식이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회식도 밥만 먹고 나왔는데 왜 그래?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화만 내는 거야? 엄마도 오셨잖아. 그만해. 원래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며 다툰 적이 없었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기 시작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린 서러워 엉엉 울기 시작하고 아들은 애써 외면해 출근을 하더라고요. 전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의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유산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났으니 아들은 이제 다 덮고 지나가자는 생각이었겠죠. 그렇지만 며느린 아직도 둘째를 마음속에서 놓지 못한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기도 했어요. 아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이 엄마가 다 이해해. 나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넌 오죽하겠니? 우리 손주 좋은 데 갔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사랑으로 아꼈는데 좋은 데 갔고 말고. 어머님, 저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제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절대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거라.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어 그래. 그렇지만 이렇게 슬퍼하면 손주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해. 힘들지만 이젠 조금씩 보내줘야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올 수 있게 보내줘야지. 그렇게 그날 며느린 제 품에서 엉엉 울며 남아있는 마음을 다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린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첫째를 낳고 나서 찐살을 빼겠다고 요가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강사 자격을 취득해서 요가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둘째 유산 이후엔 일도 멈추고 집에만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에게 요가 학원을 차려주는 것이었어요. 첫 오픈날 며느린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처음 봤던 그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 듯 했어요. 어머님, 어때요? 분위기 정말 깔끔하고 좋죠? 제가 인테리어에 공을 좀 들였어요. 어머님, 제가 회원들 많이 모집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우린 괜찮아. 니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오늘 이렇게 오픈했으니까 앞으로 정말 잘 될 거야. 내가 장담한다. 우리 며느리 워낙 잘하니까 여기도 분명 잘 운영할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어머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든든해요. 제 곁에 항상 이렇게 계셔 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열심히 운영할게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요가 학원이 될 거예요. 요가 학원을 차리고 나서 며느린 전보다 더 생기 발랄해지고 활기차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흰 이제 괜찮아졌구나 안심하기도 했어요. 아들도 그 이후부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처가에도 제법 잘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안 사돈 사이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진 듯 보였고요. 딸들도 그 이후로 차례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불행은 다시금 찾아오고 말았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서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그이가 아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님, 그이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 나서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라니. 내 당장 가마, 당장. 그날은 아들이 결혼한 지 11년째가 되던 해 충청도에 영업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빗길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바로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병원까지 향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수술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다 곧이어 의사 선생님이 나와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 아들 어떻습니까? 수술은 잘 됐나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게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은 마쳤는데 의식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라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아들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전화해서 식사는 했는지 늘 안부를 챙기던 그 착한 아들이 이렇게 그냥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슬펐어요. 며느리 또한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고 나서 충격에 빠졌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서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떡해요? 저 그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정말 그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만약에 그러면 저 그냥 확 따라갈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아들도 있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금방 깨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울며 불며 말하는 며느리를 손을 잡고서 전 꼭 깨어날 거란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태가 좀 좋아지면 희망을 품었다가 심정지가 오면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날수록 위험한 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심정지가 몇 번이나 찾아와 죽을 고비가 있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들은 끝까지 잘 버텨줬어요. 처음엔 그저 제발 정신만 차리길 간절히 바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숨이라도 붙어있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다면 곁으로 가서 조금만 더 버티자, 힘내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신이 있다면 제 목숨을 주고서라도 아들을 깨우고 싶었죠. 그렇게 2달째 되던 날 며느리가 저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 사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머님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 계세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제가 이 사람 돌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아니야. 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며느리 너한테만 맡기고 내가 가니? 같이 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님만 보면 그냥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왜 안 해겠어요? 옆에 있으라고 안 해잖아요. 어머님이랑 저 이렇게 둘이 있어봤자 울기만 더하고 서로 마음만 아프니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골로 내려가 계세요. 제가 남편 깨어나면 어머니 꼭 오시라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둘이서 병실을 쓰면서 생활을 해야 하니 불편해 보이는 듯한 눈치였어요. 그러니 저도 며느리 말을 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알았다.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올 테니까 너도 쉬어야지.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알았지? 네, 어머님. 제가 그때그때마다 매일 동영상도 찍어놓고 영상도 촬영해서 보내드릴게요. 사진도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아무래도 며느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 전 그렇게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참 잘했어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영상 통화를 해오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보세요. 아드님 얼굴 좀 보세요. 오늘 좀 얼굴빛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꼭 오늘 이 사람 깨어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이죠? 밝은 목소리로 아들을 보여줄 때면 제 기분도 참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린 아들 곁을 지키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다 얘기해 주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자리를 피해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며느린 정말 절 생각해서 시골로 가라고 했던 거구나 싶어 참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아들을 위해 노래도 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있잖아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 좋아하는 노래 틀어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 놓지 말고 기대해봐요. 어머님, 어머님도 안심하시고 제가 계속 이렇게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세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전화하고 영상을 보내주는 며느리에게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걸리는 게 몇 가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보러 갔는데 그날은 며느리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손주를 데리러 갔다 온다며 저에게 교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전에 봤을 때 비해 살짝 나아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얘야,
너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어떻게 배가 이렇게 툭 나왔니? 아, 어머님, 제가 요즘 계속 병원에서 먹고 그냥 앉아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요가도 안 하고 운동도 좀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직원들 있으니까 제가 강사일을 쉬고 있어서요. 그런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배만 나오는 게 내가 어디 한번 만져보자. 아니에요, 어머님. 만지지 마세요. 저 소화가 안 돼서 더 튀어나온 거지. 저 창피하단 말이에요. 사실 며느리가 굉장히 마른 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요가 강사를 할 정도로 살을 뺐으니 정말 군살 없이 마른 몸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만 볼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은 이상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되던 때 아들 생일 전날이었어요. 아들 생일을 축하해 줄 겸 병원에 가보려고 며느리에게 전화라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11살 손주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우리 손주 학교는 갔다 왔어? 엄마는 없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네,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요? 엄마 집에 와보니까 없는데요? 근데 왜요? 그래, 너 밥은 먹었어? 아니요, 밥 안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요즘 밥을 안 줘요. 밥도 안 주고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맨날 저 혼자 그냥 TV 보고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좀 이따 와요. 저는 손주의 말에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하는 말은 왠지 평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전 손주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자주 늦게 오셨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아빠 병원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 아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엄마가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할미가 내일 갈 건데. 저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밥 먹고 싶어요. 김밥? 그래, 그럼 내가 김밥 만들어 줄게. 알겠지? 손주의 말에 며느리가 아들 병원에 있느라 정신이 없어 손주까진 잘 못 챙기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나 싶기도 했네요. 그렇게 갈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하셨었네요? 죄송해요. 병원에 있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어. 다름이 아니고 내일 우리 아들 생일이지 않니? 그래서 내일 갈 생각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어머님, 남편 생일은 제가 챙겨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올라오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안 본 지 좀 됐는데 가야지. 우리 손주도 보고 말이야. 그렇게 전 아들의 생일에 맞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가득 싸가지고 갔죠. 그래도 생일이니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운을 차려보자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가니 며느리가 딱 있더라고요.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남편 생일 제가 챙기면 되는데 멀리서 고생하시고서 오셨네. 아이고, 그래. 우리 며느리 참 고생 많다. 너한테 생일까지 챙기라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 그래도 와서 엄마가 아들 생일은 축하해줘야지. 너도 고생이구나. 그렇게 며느리와 인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배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배가 좀 더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살이 좀 찌는 것 같다며 말을 했던 터라 더 물어보면 불편해할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어요. 전 아들에게 가 케이크도 불어주고 생일도 축하해줬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는 아들에게 전 제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 아들 준호야, 엄마 왔어. 일어나봐.
엄마 목소리 들리지? 우리 준호 씩씩하니까 금방 힘내서 일어날 거야. 그럼 우리 준호 분명히 일어날 거야. 엄마가 믿어. 그렇게 생일 축하라고선 반찬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가려고 했지만 아들 생일인데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무겁고 버겁더라고요. 언제 눈을 뜰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희망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들이 들었는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생일이 지나고서 3일째 되던 날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전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병원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네요. 기차 안에서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냐며 물어볼 정도였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눈을 뜬 아들이었습니다. 겨우 눈만 뜬 상황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이고, 그래. 난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그래, 준호야. 엄마가 우리 아들 꼭 해낼 줄 알았다. 장하다, 장해.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애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아들이 눈을 뜬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병실에 왔을 때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바로 며느리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전 아들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근데 아까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해줬는데 너 깨어났다고 말만 해주더니만 왜 여기엔 없는 거니?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었지만 아들은 그때부터 아무런 말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도 며느린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껴안고 기뻐하면서 온 병실을 뛰어다녀야 정상일 텐데 뭔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또한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서로 대면대면한 느낌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아들이 이제야 겨우 깨어났는데 얘기를 차마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서야 전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한테 남자가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저 사람도 아니에요. 저 여자 두 얼굴을 가진 여자예요.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여자 지금 살쪄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임신 중이에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전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힘겨운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상황은 정말 더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이 사고가 나기 2주 전에 아들은 며느리가 바람 피운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제발 좀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용서해 줄 테니 제발 돌아오라고 지금 헤어지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며느리도 가정주부고 아내고 하나의 엄마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며 말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느린 상간남과 계속 만났다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 며느리 배가 나오고 있던 것도 뱃속 애가 네 애가 아니라 그 사람 애란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게 제 애인지 그 남자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니? 네, 같이 만나고 있었으니까 누구 애인지 모르겠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남의 정체였습니다. 상간남은
며느리 학원 건물주의 아들이었어요. 건물주 나이가 워낙 많아 아들이 그 건물을 관리했는데 둘이서 눈이 맞아버린 거였어요. 일찍 일이 끝나 며느리를 마중 나가려고 갔던 아들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서 헤어져 달라고 건물주 아들한테도 가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애원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두 사람은 아들의 심정은 무시한 채 계속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했어요. 이혼을 해야 할지 설득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올라오면서 사고가 난 거였죠.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잡생각이 많이 들고 힘들었겠어요. 정말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나요? 배신감도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빗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나 정말 용서 못한다. 이거 완전히 여우가 따로 없구나. 우리 앞에선 그토록 남편 위하는 척 하더니만 여우가 아주 따로 없어. 엄마, 그리고 아내가 저 왜 안 떠난 줄 알아요? 저한테 사망보험금이며 종신보험 엄청 가입되어 있거든요. 아들의 말에 그제야 전 며느리가 왜 끝까지 병실을 지켰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간병을 했던 건 아들에게 보험이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며느린 속으로 아들이 눈을 감길 바랬던 듯 하더라고요. 종신보험이 몇 개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직접 가입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아는 지인이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을 때 가입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운전을 많이 하는 영업직이다 보니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면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걸 받고 며느리와 손주가 살 수 있으니까 그저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가입을 해줬던 거였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가입을 했던 거였는데 며느린 진짜 옆에서 슬픈 척, 간병하는 척, 쇼를 했던 거였죠. 전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나 그것들 절대 용서 못한다. 감쪽같이 속여온 거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전 곧장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며느린 제 표정을 보고선 진실을 알았구나 싶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전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사람 가면을 쓰고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저 진짜 헤어졌던 거고요. 여기 뱃속의 아이 정말 남편 아이 맞아요. 맞다니까요. 너 만약에 아니면 어쩔래?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나중에 그 애 태어나서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당장 말해. 어떻게 할 건지 말하라고. 어머님, 제가 잠깐 실수해서 만난 건 맞는데요. 저 지금은 안 만나요. 진짜예요. 정말 저 좀 믿어주세요. 남편이 오해한 거예요. 제 호통에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빌던 며느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면서 잡아떼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네 핸드폰 줘봐. 빨리 핸드폰 줘보라고. 왜요? 왜요, 어머님? 네가 떳떳하면 여기 핸드폰 열고 네가 떳떳하지 못하면 핸드폰 잠금도 못 풀겠지. 어디 한번 해봐.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어머님, 제발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봐. 너 지금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자신이고 떳떳하면 네가 이것쯤이 안 풀어줬겠니? 어디 사람 탈을 쓰고 짐승짓을 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가만히 못 둬. 엉엉 울며 비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그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끝끝내 말을 하지 않길래 전 1층 상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2층 임대권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젊은 남자, 저 사람이 상간남이라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반갑게 오는 그 상간남을 당장이라도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보러 오셨다고요? 아유, 그럼 부동산 통해서 보시지. 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요? 부동산? 부동산하고 자빠졌네. 네 얼굴 면상 한번 제대로 보려고 그랬는데 네가 얼마나 면상이 좋길래 그랬는지 보려고 왔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네가 우리 며느리랑 바람핀 그놈이냐? 어? 이따구 면상을 가지고 바람을 피워? 전 거기서 상간남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성인 남성이었지만 분노에 휩싸인 엄마의 힘을 이겨낼 재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전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할 짓거리가 없어서 가정 있는 여자를 꼬셔? 응?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우리 아들 지금까지 혼수 상태였던 거 너 알았지? 우리 아들 지금 사경 헤매고 있었던 거 알았지? 그런데 그런 우리 며느리랑 노닥거려? 이거 좀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소리를 치니 그 상가 근처 사람들이 전부 나와 쳐다봤습니다. 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이 상간남이 어떤 짓까지 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다 듣게 했죠. 그랬더니만 임차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선 옆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건물주 아들 지금 바람 피웠다고 저러는 거야? 저기 2층 요가학원 그 여자랑? 아유, 어쩐지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만. 맞아. 저번에 같이 둘이서 차 타고 어디 가더라니까. 내 설마 했는데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을 꼬셨대.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람도 아니다 정말.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니 잠시 당황하던 상간남은 잠깐만요 하면서 소리를 치더니 그새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불이 나게 도망가는 상간남이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쳤어요. 야,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거기 안 서? 뭐 잘한 게 있다고 도망을 쳐? 가정 있는 여자랑 놀고 먹었으면서 어딜 가? 그렇게 소리를 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더라고요. 사실 전 경찰서로 갈 각오를 하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눈물이 절로 났어요. 아들은 고통 속에 누워있는데 이것들은 둘이서 히히닥거리며 우리 아들이 잘못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앞이 정말 새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놈은 자기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안 듯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며느리도 제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고선 잠적을 했습니다. 어쩜 둘이서 그렇게 똑같은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집에 가니까 학교에 갔다 온 손주만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보아하니 손주는 이런 환경이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항상 며느리가 집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엄마 어디 갔냐? 모르겠어요.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배고프지? 얼른 이리 와서 밥 먹자. 할미가 밥 해줄게. 할머니 근데 왜 울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니다.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서 그날 전 손주를 꼭 안고 재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참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손주는 또 어찌하는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도 똑같이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도망을 가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 소송까지 함께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역 맘카페에서 소문이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요가 학원은 불륜녀 학원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학원생도 다 그만두고 나중엔 폐업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아들은 상간남 소송을 하고선 며느리와 헤어졌던 모양이었어요. 건물주가 그 아들한테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건물이고 뭐고 집안 망신이니까 한 푼도 못 물려준다고 경고를 하니 바로 며느리를 버렸던 모양이었어요. 그제서야 며느린 출산을 하고서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희 남편 많이 닮았잖아요. 어머님도 좀 닮고 그렇잖아요. 저희 가족 맞다니까요. 제가 속인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어디 우리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자. 그거부터 해보면 될 거 아니니? 뻔뻔하게 찾아와 제 손주가 맞다는 며느리가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사실은 확인해야 하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흰 며느린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손주라면 그때는 고민을 해봤겠죠. 그렇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가 나왔죠. 그 결과를 보고서 며느린 혼자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대체 뭐지? 이럴 수가 없는데. 됐냐? 네가 이런 여자야? 당장 나가. 네가 이런 짓까지 하고서 뻔뻔하게 우리 집에 있겠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빨리 나가. 사실 아들이 불륜 사실을 알기 한 달 전부터 며느린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다 끝이 나게 되었어요. 며느린 끝까지 잘못했다며 빌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여기에서도 안 받아주시면 저 갈 곳이 없어요. 가거라. 미혼모로 살든 그 남자한테 가든 넌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그리고 손주는 그냥 놔두고 가거라. 어차피 너 이제까지 우리 손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잖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서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마라. 알았어? 알았냐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네가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보내세요. 저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보내세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당신이라도 어머님 설득 좀 해봐. 끝까지 애원하며 비는 며느리를 아들은 냉정하게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온전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남편만 혼자 시골에 지내고 있고 아들이 낳을 때까지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같이 보고 있답니다. 한 번씩 시골에 왔다 갔다 하지만 손주와 아들을 위해 옆에 있어주기로 했어요. 딸들도 가끔씩 와서 오빠를 위해 응원도 해주고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빠, 재활 잘 받고 있지? 예전에 소도 휘어잡던 사람인데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 당연하지. 오빠를 뭘로 보고. 오빠 이대로는 안 죽는다. 열심히 재활치료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내년엔 우리 여행 한번 다 같이 가자.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모여서 가자고. 그러니까 오빠 그때까지 재활 열심히 받아야 돼. 아들은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재활을 받고 있어요. 남편도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아들만 보면 혼자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벌써 70이 넘은 저희 남편이 지금도 항상 우리 아들 걱정뿐이네요. 저희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우리 아들이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끝까지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거랍니다. 결국 며느리랑 그 여잔 계모에게 서름받고 자랐다고 하더니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에게도 버림받고 말았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애정과 도움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답은 하지 못하더라도 남의 뒤통수를 쳐선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일들이 많다 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나간 과거는 현재 교훈이 된다고 하죠.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잘 견뎌내고 버틴다면 분명 미래엔 좋은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